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겨울이 확 다가선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커피 한 잔 타서 녹음하려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댓글이 달렸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김영균 선생님께서 댓글을 붙여주셨는데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역사를 배울 때 민충전공보다 을사오적에 대해 배우면서 패배의식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네요. 이제서야 조금씩 항일 인물들에 대한 항쟁사를 배워 조상님들의 의지와 기백을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로 역사를 기본적으로는 식민사관의 역사를 배웠고 식민사관 안에 바로 요 선생님이 적어주신 글대로 우리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우리의 최고 최선의 조상의 이야기보다는 차선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를 실제보다 격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배운 바람에 정말 패배감을 더 들게 했던, 그게 일제의 문화정치의 목적이었죠. 네, 정말 그렇게 배워와서 세뇌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댓글이 아침부터 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좀 보람도, 제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6장 빛과 얼룩, 우리의 항쟁사. 58. 대대장 박승환과 의병장 최익현. 1907년 7월 24일에 맺어진 정미 7조약으로 일본의 내정권이 합법화되고, 잇따라 발표된 광무보안법은 한국의 모든 언론에 굴레와 고피를 씌웠다. 내친김에 8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 군대의 해산령을 내리게 됨으로써 그들의 한반도 병합은 마지막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다. 하세가와 일본군 사령관은 대한제국의 친일 대신들을 소집했다. 조선 군대는 우리 천황폐하의 은혜를 모릅니다. 조선 신민이 천황폐하의 아름다운 시책을 온전히 받는데 조선 군대가 방해가 된다면 경들은 어떻게 함이 옳다고 보오. 말씀은 옳지만 사나운 조선 군인들의 반발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천황폐하의 군대가 그들을 무마할 것이요, 그러니 경들은 조선 황제의 재가를 받도록 하시오.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는 마지막 절차로
대대장 이상의 장교를 일본군 사령부로 집합시켰다. 한국 군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은 이미 고종 황제의 강제 양위 때에 부하들을 규합하여 항거하려 했다가 황제의 안위를 걱정하여 포기한 적이 있는 고급 장교였다. 그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일본 사령부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서소문 병령을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지켰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령 사수의 의지를 천명하고 싶었다. 마침내 군대 해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왔다. 박승환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이는 우리 황제의 뜻이 아니다. 매국 대신들의 소행이다. 그러니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적셨다. 굵은 눈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졌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써내려갔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번 죽어도 서럽지 않다. 이어서 그는 대한제국 만세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권총을 꺼내 이마 옆으로 가져갔다. 수십 명의 부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휘관의 총성 한 발이 청아한 가을 하늘을 찢었다. 흥분한 부하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들어가 탄약을 모조리 꺼내왔다. 얼마 후 일본 군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국 군인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다. 서소문 일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병들이 가세했다. 지게를 벗어던진 노동자들과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상인들까지도 보침을 내던지고 합세했다. 그리하여 서소문 전투는 일약 격렬한 무장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일제는 사전 증파해 두었던 대규모의 병력을 무차별 투입했다. 그들의 화력은 대한제국의 군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세했다. 어쩔 수 없이 한국군은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도 없이 많은 군인과 시민들이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며 쓰러져 갔다.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조별로 나누어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의병대에 합류하자고 약속했다. 일찍이 대규모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민종식, 최익형 같은 전직 관리나 양반 유학자였다. 그들은 일제가 임진왜란과 을미사변의 주범임을 민중에게 환기시켰다. 그러자 이름 없는 농민들이 너도 나도 자원해왔다. 더 많은 무리는 따로 의병군을 조직하기도 했다. 한편 신돌석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평민의병이었다. 유학자 최익현의 체포는 오히려 의병들의 투혼을 되살려내었다. 그는 줄에 묶여 대마도로 끌려갔다. 그때 최익현이 외놈 땅을 밟지 않겠다며 버선에 흙을 담아 신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또 그는 목이 타서 죽더라도 도적의 것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마도의 토굴에 갇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 의병 항쟁은 해상 군인들의 참여로 방방곡곡에서 이뤘다. 포수들은 멧돼지를 쏘던 총부리를 외적과 친일 지주에게 돌렸다. 그나마도 없는 농민들은 곡괭이와 쇠스랑이라도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일본군과 친일 정권은 궁지로 몰렸다. 그들은 의병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마을 전체를 불태웠고 인근 지역 양민들까지 집단으로 학살했다. 끝내 의병들은 고립되고 위축되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스스로 해산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일제의 강점을
수개 년 지연시켰으며 지식인들을 각성시켰다. 59. 왕산 허위. 선생은 조국의 국사이십니다. 조선 총독부 헌병사령관 아카시는 조선인 의병장 허위를 직접 신문했다. 허위의 호는 왕산이라고 했다. 그는 성균관 박사와 평리원 수반 판사를 지낸 문관이었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수차례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그는 양주에서 서울 탈원 작전을 위해 의병대장 전체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군사장이 되어 2천의 의병을 거느렸다. 그는 일거에 서울로 진격하여 동대문 밖에까지 쳐들어갔다. 놀란 일본군은 중무장 사단 병력을 동원하여 맞섰다. 허위의 의병대는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끝내는 힘이 달려 퇴군하였다. 이완용은 임진강으로 사람을 보내 허위에게 경상도 관찰사나 내무대신 등의 관직을 제안하며 회유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창 너머 흐르는 강물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거절을 표시했다. 허위는 다시 의병거사를 도모하다가 1908년 6월 11일 아카시가 보낸 헌병대의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아카시는 허위를 직접 신문했다. 허위는 온화하고 박식한 학자일 뿐이었다. 게다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어디서 그런 대담한 기운이 나와 의병거사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당신 같으면 내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카시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었다. 왕산 선생 같은 분에게 적합한 호칭이 있습니다. 선생은 조선의 국사이십니다. 아카시에게는 가끔 그런 도량이 있었다. 그에게는 폭도의 수괴를 국사로 바꿔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그는 일부러 총독부에 찾아가 데라우치를 만났다. 그는 데라우치에게 헌병사령관의 체면을 걸고 허위의 구명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대한 학자연 하는 데라우치는 부드러운 어조로 헌병사령관의 체면을 묵살해 버렸다. 불과 4개월 후 허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때 옥관이 유언을 말하라고 했다. 허위는 창살 너머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대의를 펴지 못하였는데 유언은 무엇에 쓰랴. 허위는 서대문 형무소 사형 1호였고 그 이후 왕사는 먼 훗날 동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도로 이름 왕산로로 부활하게 되었다. 60. 조선 국권 회복단. 자랑스러운 국내의 무장투쟁 조직. 1915년을 즈음한 시기는 한국 독립투쟁의 암흑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직업과 출신과 성향이 다양한 지방의 중산층들이 모여 구국이라는 소명에 기꺼이 목숨을 던진 자랑스러운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부터 확실한 조선 국권 회복단이었다. 국권 회복을 결의하는 지방인사들의 은밀한 결사가 남도 땅에서 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무단 공포정치의 서슬에 위축되어 숨을 고르거나 개화개몽으로 비켜가고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권 회복을 제1서약으로 내세웠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인가. 그들은 당군을 모시며 목숨을 다하여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과 국외의 민족 지도자들과도 연결하여
대규모 항일 운동을 벌이고자 만주와 연해지방에도 임원을 파견하였다. 조선 국권 회복단은 첫째, 한국의 국권을 회복할 것. 둘째, 매년 정월 15일 당군의 위패 앞에 목적 수행을 기도할 것. 셋째, 단원은 마음대로 탈퇴하지 않을 것. 넷째,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다섯째, 결사대로 하여금 적을 사륙하게 할 것 등을 서약 실천했다. 조선 국권 회복단이 처음 조직된 것은 1913년 경상북도 달성군에서였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광복회로 확대된 것이다. 대한광복회 단원들은 대구의 상덕태산회, 영주의 대동상회 등을 비롯한 곡물상, 자파상 등을 연락 거점으로 삼았다. 그들은 서울, 광주, 예산, 인천, 해주, 삼척, 용천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비밀 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 안동현과 장춘에까지 연계 조직을 만들어 독립군 양성과 지원, 군자금 모집, 친일부호 처단 활동을 벌였다. 서상일은 달성 서시로 대구 출신이었다. 그는 1909년 보성 전문 문과를 졸업했다. 그는 1913년 1월 15일에 윤상태, 이시영, 정운일, 홍주일, 정순영, 서병용, 박영모, 윤창기 등과 함께 한 암자에 모여 국권 회복단을 만들었다. 그는 자금 조달과 국외 통신 업무를 수행했다. 서상일의 동생 서상한도 훗날 조선 왕세자 이근이 일본 황족녀와 강제 정략 결혼하는 것에 민족적 수치를 느껴 식장에 폭탄을 던졌다가 7년형을 선고받는다. 이시영은 대구에서 포목상을 경영했다. 그는 자금을 만들어 만주 독립군에 갖다 주었다. 정운일은 전당포를 경영하며 번 돈을 독립투쟁에 사용했다. 그는 나중에 만주로 가 대한광복회에 참여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대구 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홍주일은 상회의 점원으로 위장하며 독립투쟁에 참여했다. 정순영은 재상가였는데 독립투쟁에 스스로 투신했다. 그는 만주로 망명해 대한광복회에 가담했다. 이 밖에도 종이 제조업을 하던 박영모, 은행원을 하던 서병용, 일신학교 교원 출신의 이영국, 휘문중학 교사였던 남형우, 대구 은행원이었던 신상태, 국학의 조예가 깊은 학자 출신의 안확 등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독립투쟁에 가담하였다. 1918년 조선 총독부는 대한광복회 조직을 적발했다. 주요 인물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들은 훗날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송금했으며 3.1 항쟁과 4.3 창원 항쟁 때 각 고을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투쟁하다가 대부분 투옥되거나 국외로 망명했다. 네. 이 정도라도 이름도 못 올리는 무명의 항쟁가들도 무수히 많지요. 네. 다음 주에 또 계속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